중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국의 K9 자주포 영상 하나 때문이었죠. 정확무비한 사격 실력과 압도적인 화력, 그리고 폴란드까지 매료시킨 놀라운 성능까지. 하지만 중국 CCTV는 오히려 한국의 기술력을 철저히 폄하하고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감히 중국을 넘보려 한다는 모욕적인 반응까지 쏟아냈죠. 그러나 실제 한국 현장을 직접 확인한 중국 기자의 충격적인 증언에 그들은 모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지금부터 중국 여기자가 한국에서 목격한 진짜 강국의 모습을 공개합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저는 린 샤오이입니다. 중국 CCTV에서 군사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온 지 10년이 넘었어요. 평생 중국의 군사력이 세계 최강이라고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편집실에서 시리아 전쟁 영상을 다듬고 있는데 갑자기 편집장이 뛰어들어왔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손에 든 보고서를 제 앞에 툭 던지면서 긴급 프로젝트를 지시했어요. 한국 방산력 검증 다큐멘터리를 만들라는 거였습니다. 한국이라니 순간 의아했어요. 우리가 한국을 다룰 일이 뭐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보고서를 펼쳐보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의 K9 자주포 관련 영상 하나가 중국 전체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거예요. 조회수가 수천만 회를 넘어가고 있었고 중국 네티즌들이 충격받은 반응들로 가득했습니다. 이게 진짜야? 한국이 언제 이렇게 됐지? 우리가 우습게 본 사이에 이런 무기를 만들었다고. 폴란드가 중국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산다더니 이런 이유였나? 이런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편집장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중국 군사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흔들리고 있고 한국 무기가 우리보다 좋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고요. 그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해외 취재가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이미지 관리 프로젝트였던 거죠. 저는 한국의 허상을 까발리러 가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버지에게 한국 출장 소식을 전했어요. 아버지는 인민해방군에서 30년을 복무하신 전직 장군이십니다. 평생 중국의 군사력이 세계 최강이라고 믿어오신 분이에요. 문화 대혁명도 겪으시고 개혁개방도 지켜보시면서 오직 강한 중국만을 꿈꿔오셨거든요. 한국 따위가 감히 우리를 넘봐. 샤오위야, 내가 가서 한국의 허상을 제대로 까발려라.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찻잔을 탁 내려놓으며 말씀하시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계셨어요. 평생 믿어온 신념이 흔들리는 게 보였거든요. 저는 아버지의 그 눈빛을 잊을 수 없어요. 자존심 상한 아이 같으면서도 동시에 간절함이 있었어요. 딸인 저라도 중국의 위신을 지켜달라는 부탁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짐했습니다. 한국 가서 다 까발리겠다고요. 아버지를 만족시켜드리겠다고요. 짐을 싸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어요. 한국은 분명 겉만 번지르르한 나라일 거라고, 서류상으로만 멋있어 보이는 그런 나라일 거라고 말이에요. 출국 전날 밤 아버지가 제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항공권을 보시더니 한숨을 쉬셨어요. 그리고 예전에 아버지가 받으신 훈장들이 담긴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훈장들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평생 중국이 세계에서 제일 강하다고 믿고 살아오셨던 분이었습니다. 너무 오래 있지는 마라. 내가 흔들릴까봐 걱정된다.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어요. 제가 왜 흔들리겠어요? 저는 중국 공산당원이고 CCTV 기자였으니까요. 신념이 확고한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진실을 마주했을 때 사람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요. 인천공항행 비행기 안에서 저는 촬영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의 허점을 찾아내고 과장된 부분을 파헤치고 결국 중국이 여전히 최강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다큐멘터리를 만들 생각이었어요. 그게 제 임무였으니까요. 그게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한국 땅에 발을 딛는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깔끔하긴 하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게 먹고 있었습니다. 겉만 번지르르 할 거라고요. 공항 로비를 걸으면서도 계속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어요. 저 시설들도 다 보여주기용이겠지. 실속은 없을 거야 하면서요. 택시를 타고 서울로 가는 길에 기사 아저씨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중국에서 왔다고 하니까 요즘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줄었다면서 아쉬워하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중국을 적대시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순간 의외였습니다. 택시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서울 풍경을 보면서도 계속 의심스러웠어요.
저 빌딩들도 다 허상이겠지, 속만 비어있을 거야 하면서요. 하지만 시내로 들어갈수록 생각과 달랐습니다. 거리는 깔끔했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했고 교통도 생각보다 원활했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바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킨텍스에서 열리는 방산 박람회였어요. 입구에서부터 카메라를 돌렸는데 각종 무기들이 전시되어 있었지만 저는 여전히 냉소적이었어요. 다 모형이겠지, 진짜일 리가 없어 하면서요. 그런데 박람회장에 들어서자마자 규모에 놀랐어요. 생각보다 훨씬 컸거든요. 그리고 참가한 나라들도 많았어요.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 유럽 국가들의 부스도 보였고요. 한 부스에서 K9 자주포 모델을 보게 됐는데 생각보다 정교했어요. 실제 크기로 만든 모형인데 디테일이 살아있었거든요. 설명하는 직원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게 정말 실전에서 쓰이는 건지 물어봤어요. 직원은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현재 한국군 주력 자주포로 배치되어 있고 해외 수출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요.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해외 수출이라니, 누가 한국 무기를 사겠어 하면서요. 하지만 전시된 자료들을 보니 폴란드가 수백 대를 주문했다고 하더라고요. 노르웨이, 에스토니아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상했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과는 달랐어요. 직원은 폴란드가 원래 독일 무기를 쓰려고 했는데 K9을 보고 바꿨다고 했어요. 성능이 더 좋다면서요. 허풍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지만 실제 계약서들이 전시되어 있었거든요. 박람회를 나와서 점심을 먹으러 김밥 천국에 들어갔어요. 한국의 대표적인 서민 음식점이라고 들었거든요. 그곳에서 우연히 예비역 병장 박종민 씨와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제가 중국 기자라고 하니까 흥미로워 하더라고요. 박종민 씨는 중국은 땅이 넓고 인구도 많아서 좋겠다고 했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라 늘 조심해야 한다면서요. 뭘 조심하냐고 물었더니 북쪽에 북한이 있어서 언제 또 도발할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박종민 씨는 김밥을 먹으면서 담담하게 말했어요. 마치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요. 박종민 씨는 군대에서 최전방에 있었다고 했어요. 북한군과 몇백 미터밖에 안 떨어진 곳에서 근무했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나중에는 익숙해졌다고 했어요. 그게 현실이니까요. 우리는 죽이는 전쟁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지키는 전쟁을 준비해요. 박종민 씨가 한 이 말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가족을, 친구를,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준비라고 했거든요. 순간 뭔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감상적으로 구는 거야. 전쟁은 전쟁일 뿐이지 하면서요. 오후에는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연구원들이 각종 기술을 설명해 줬는데 생각보다 수준이 높았어요. 특히 미사일 기술 부분에서는 깜짝 놀랐습니다. 현무 미사일의 정확도가 상당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실험실에서만 되는 기술이겠지, 실전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연구소를 나오면서 한 연구원이 말했어요. 중국 기자가 와서 영광이라고. 중국은 배워야 할 게 많은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요. 한국은 작은 나라라 소량 생산밖에 안 되는데 중국은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면서요. 한국 사람이 중국을 인정하는 말이었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적대적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존경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촬영한 영상들을 정리하면서도 계속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뭔가 제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특히 박종민 씨가 한 지키는 전쟁이라는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중국에서는 늘 적을 무찌르는 전쟁, 승리하는 전쟁에 대해서만 배웠는데 지키는 전쟁이라는 개념은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날 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박람회 다녀왔다고 했더니 어떻더냐고, 역시 허풍이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뭔가 다르다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야 할까요? 결국 후자를 택했어요. 네, 역시 과장이 많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을 하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박종민 씨의 진실한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이튿날 다시 박람회장을 찾았어요. 좀 더 깊이 있는 취재를 하려고 했거든요. 어제 못 본 부스들도 둘러보고 몇 개 업체와 인터뷰도 잡아놨어요. 그런데 한 부스에서 특별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전시된 사진 앞에서 오래도록 서 있었어요. 다른 관람객들과는 달랐어요. 뭔가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사진을 바라보고 계셨거든요. 그 사진에는 숨진 한국군 장병과 K9 자주포가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기자의 본능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말을 걸어봤습니다.
김영희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는데 눈에는 슬픔보다는 뭔가 다른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우리 아들, 군에서 자원해서 자주포 조종을 했어요. 힘들어도 나라 지킨다며 자랑스러워했죠. 김영희 씨는 55살의 평범한 주부셨는데 아들 박상훈 일병을 군복무 중에 잃으신 어머니였습니다. 상훈이는 연평도 포격 당시 자주포 부대에서 복무하다가 목숨을 잃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김영희 씨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상훈이는 자주포 부대에 자원 지원했다고 했어요. 위험한 최전방이라는 걸 알면서도 말이에요. 왜 그랬냐고 물어봤더니 김영희 씨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나라를 지키는 일이 자랑스럽다고 했다면서요. 힘들어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도 북한의 갑작스러운 포격이 있었을 때 상훈이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다고 했어요. 동료들을 대피시키고 마지막까지 대응 사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지만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했어요. 김영희 씨가 가방에서 아들 사진을 꺼내 보여주셨어요. 자주포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20살 청년이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 보였어요. 상훈이가 마지막에 보낸 편지가 있다고 하시면서 소중히 간직하고 계신 편지를 보여주셨어요. 엄마, 저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일 하고 있어요. 이 자주포로 우리 가족들, 우리나라 사람들을 지키고 있어요. 자랑스러워요. 그 편지를 읽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20살 청년이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자랑스러움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죽어서도 부끄럽지 않은 아들을 둔 게 자랑스러워요. 김영희 씨가 고개를 떨구며 말씀하셨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가 국가를 원망하지 않고 자부심을 말하다니요. 이건 제가 몰랐던 강함이었어요. 제가 배운 국가는 국민을 통제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는 국민이 스스로 지킬 각오를 한다는 사실에 처음으로 심장이 떨렸어요. 김영희 씨는 계속 말했어요. 상훈이가 했던 말들을요. 나라를 지키는 게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 일을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늘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박람회장을 나오면서 계속 김영희 씨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자식을 잃은 슬픔보다 자식이 해낸 일에 대한 자부심이 더 크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정말로는 이해가 됐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웠달까요? 중국에서 저는 국가가 개인을 위해 존재한다고 배웠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개인이 기꺼이 국가를 위해 희생한다는 걸 봤거든요.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랑스럽게 말이에요. 그날 밤 호텔에서 촬영 영상을 정리하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큐에 넣어야 할까요? 넣으면 제가 원래 의도했던 한국 깎아내리기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 될 텐데요. 하지만 이것도 진실이잖아요. 아니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한 진실일지도 모르겠어요. 김영희 씨가 보여주신 자부심이 자꾸 생각났어요. 아들을 잃은 어머니가 슬픔보다 자랑스러움을 먼저 이야기하는 그 마음. 저는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한국의 방산 기술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국민들의 자발적인 의지에서 나온 거라는 걸요. 그 의지가 기술을 만들고 그 기술이 다시 의지를 더 강하게 만드는 선순환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취재 나흘째.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원래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거든요. 아버지가 원하는 건 한국 각이었는데 점점 한국에 대해 좋은 감정이 생기고 있었어요. 이런 제 자신이 배신자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한국군 장교 김영민 중령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K9 자주포 개발에 참여하셨던 분이더라고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섭외해준 인터뷰였어요. 김영민 중령은 의외로 친근했어요. 중국에 대한 적대감 같은 건 전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반가워하는 것 같았어요. 개발 과정이 궁금하다고 했더니 김영민 중령이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불가능해 보였다고요. 기술도 부족했고 경험도 없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장병들이 낡은 장비로 목숨을 걸고 있는데 포기하면 안 되잖냐고 했어요. 또 그런 이야기네요. 자꾸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기술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귀결되더라고요. 개발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 물어봤더니 시간이었다고 했어요. 북한이 계속 도발하는데 여전히 낡은 무기로 대응해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하루라도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컸다고 했어요. 김영민 중령의 말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그래도 해냈다고 했더니 팀워크였다고 하더라고요. 엔지니어들, 군인들 모두가 한마음이었다고 했어요. 각자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더 간절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가 끝나갈 때쯤 김영민 중령이 저에게 USB 하나를 건네줬어요.
한국 장병들이 훈련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고 했어요. 실전처럼 하는 거라 좀 험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걸 줘도 되냐고 기밀 아니냐고 물어봤더니 공개 가능한 부분만 담았다고 했어요. 중국 기자가 한국을 제대로 이해했으면 해서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호텔에서 USB를 열어봤습니다.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서 훈련하는 한국군 영상이었어요. K9 자주포를 실제로 운용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 속 장병들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장난이 아니라 정말 실전이라고 생각날 밤 호텔에서 USB를 열어봤습니다. 북한과의 접경 지역에서 훈련하는 한국군 영상이었어요. K9 자주포를 실제로 운용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상 속 장병들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장난이 아니라 정말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훈련하는 것 같았거든요. 형, 이거 제대로 안 하면 진짜 죽어요. 알아,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우리가 실수하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위험해져요. 한 장병이 동료에게 하는 말이 인상 깊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생존의 문제구나. 게임이 아니라 진짜 생과 사의 문제구나. 영상 중간에 한 간부가 훈련 후 브리핑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오늘 훈련에서 명중률이 98%였다고 했어요. 좋은 성과지만 만족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나머지 2%가 동료의 생명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완벽을 추구하는 이유가 명확했어요. 실수가 곧 생명과 직결되니까요. 영상을 다 보고 나니까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원래 계획대로 하려면 이런 영상은 무시하고 부정적인 부분만 부각시켜야 했거든요. 하지만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때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언제 들어오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아직 취재가 더 필요하다고 했더니 너무 오래 있지 말라고 하셨어요. 제가 흔들릴까봐 걱정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의 목소리에 뭔가 불안함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제가 한국에 빠져들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중국 사람이라고 그걸 잊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중국이 제 조국이고 중국 인민이 제 동포라고 한국은 그냥 취재 대상일 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알고 있다고 대답했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까 더 혼란스러웠어요. 저는 중국 사람이 맞아요. 중국을 사랑하는 것도 맞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좋은 점을 무시해야 하나요? 진실을 외면해야 하나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어요. 평화로워 보였고요. 하지만 이 평화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숨어 있다는 걸 이제 알겠어요. 다음 날 비행기표를 예약해뒀어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귀국해서 편집에 들어가야 했거든요. 하지만 공항으로 가는 길에 계속 망설여졌어요. 이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김영희 씨의 눈물이 떠올랐어요. 박종민 씨의 진실한 목소리도 생각났고요. 그리고 USB 속 장병들의 진지한 모습들. 택시가 공항 근처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말했어요. 공항 말고 다른 데로 가달라고요. 파주 K9 훈련장으로 가달라고 했어요. 기사 아저씨가 깜짝 놀라며 거기 일반인 출입이 가능하냐고 물어봤어요. 연락해보겠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원래 계획을 포기하고 진실을 찾아가기로 결심한 거죠. 비록 그 진실이 아버지가 원하는 게 아닐지라도요. 김영민 중령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어요. 훈련장 견학이 가능한지 물어봤더니 중국 기자가 직접 보고 싶다고 하니까 안보 허가를 받아보겠다고 하더라고요. 몇 시간 후 허가가 났어요. 그리고 저는 파주 훈련장으로 향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걷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요. 파주 훈련장에서 실제 K9 자주포 사격 훈련을 봤어요.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영상으로만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땅이 울리고 귀가 먹먹해질 정도의 소음이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큰 소음 속에서도 장병들이 완벽하게 소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장병들의 움직임이었어요. 완전히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더라고요. 명령이 떨어지면 3분 안에 사격 준비가 끝나고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했어요. 오차 범위가 1m 이내라고 하더라고요. 김영민 중령이 제 옆에서 어떠냐고 인상적이냐고 물어봤어요. 솔직히 놀랐다고 이 정도일 줄 몰랐다고 했더니 중국 기자가 이렇게 말해주니 기분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훈련이 끝난 후 한분대장 이병철 중사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K9 운용 경력이 3년이나 되는 베테랑이었어요. 이 자주포로 훈련하면서 달라진 게 있냐고 물어봤더니 자신감이 생겼다고 했어요. 예전에는 북한이 도발하면 걱정이 앞섰는데 지금은 어디 한번 해봐라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자신 있냐고 물어봤더니 네, 이 무기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하니 막는 정도가 아니라 확실히 응징할 수 있다고 했어요. 이병철 중사의 말에서 확신이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서울로 돌아와서 취재 영상들을 정리했어요.
그런데 편집을 하면 할수록 고민이 깊어졌어요. 이 영상들을 어떻게 편집해야 할까요? 원래 계획대로 한국을 비판하는 다큐를 만들 수도 있었어요. 부정적인 부분만 부각시키고 긍정적인 부분은 축소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에요. 제가 본 진실이 아니거든요. 그 와중에 CCTV에서 연락이 왔어요. 언제 들어오냐고 편집장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요.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추가 취재가 필요하다고 했더니 추가 취재가 뭐 그렇게 오래 걸리냐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더니 실상은 이미 정해진 거 아니냐고 그냥 그대로 찍어서 오라고 하더라고요. 전화 너머로 편집장의 짜증이 느껴졌어요.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고 저는 그냥 그걸 뒷받침할 영상만 찍어오면 되는 거였어요. 사실 추가 취재는 핑계였어요. 저는 그냥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진실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조직이 원하는 이야기를 할 것인가.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CCTV 내부에서 제가 한국 측과 내통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거예요. 누군가 저를 감시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동료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취재하고 있다고 했더니 취재가 그렇게 오래 걸리냐고 했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국에서 너무 오래 있으니까 의심받고 있다고 했어요. 혹시 한국 측에서 뭔가 제안받은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린 샤오이가 한국에서 뭘 하고 있는 거야? 너무 오래 있는 거 아냐? 뭔가 이상해. 이런 동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어요. 심지어 여권까지 정지됐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행정 처리 때문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저를 중국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였어요. 그때부터 저는 진짜 도망자가 됐어요. 중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한국에서도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될 뻔했거든요. 다행히 김영민 중령이 도움을 줘서 임시 체류 허가를 받을 수 있었어요. 중국 정부에서 뭔가 압력을 넣는 것 같다고 했더니 제가 배신자 취급을 받고 있다고 했어요. 왜냐고 뭘 잘못했냐고 물어봤더니 진실을 말하려고 했다고 했어요. 김영민 중령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진실이 때로는 가장 위험한 거라고요. 중국 대사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즉시 귀국하라는 지시였어요. 하지만 여권이 정지된 상태라 갈 수도 없었고 설령 갈 수 있다고 해도 가고 싶지 않았어요. 린 샤오이 동지, 당신은 지금 조국을 배신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냥 진실을 말하려는 거라고 했더니 진실이냐고 제가 본 게 진실이라고 생각하냐고 한국 측이 저를 속이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본 것, 느낀 것이 진실이라는 걸요. 저는 서울의 작은 고시원에서 숨어 지내면서 다큐멘터리 편집을 계속했어요. 이제는 조직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진실을 위해서 만들고 있었거든요. 밤마다 김영희 씨의 눈물이 생각났어요. 박종민 씨의 지키는 전쟁이라는 말도 떠올랐고요. 그리고 훈련장에서 본 장병들의 진지한 표정들. 이 모든 게 가짜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저였어요. 저는 누구를 위해 이 다큐를 만들고 있는 걸까요? 중국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아니면 제 자신을 위해서? 어느 날 밤 고시원 창문으로 서울 야경을 바라보면서 깨달았어요. 저는 지금 처음으로 진짜 자유로운 기자가 되어 있다는 걸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직 진실만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비록 도망자 신세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진짜 원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됐으니까요. 고시원에서 며칠을 더 보내면서 다큐멘터리를 완성했어요. 제목은 한국에서 나는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였습니다. 원래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죠. 한국의 방산 기술이 뛰어나다는 것, 그리고 그 기술 뒤에는 나라를 지키려는 사람들의 간절한 마음이 있다는 것. 그게 제가 전하고 싶은 진실이었어요. 편집하면서 가장 고민됐던 부분이 김영희 씨 인터뷰였어요. 이걸 넣으면 완전히 감정적인 다큐가 될 텐데 빼자니 진실을 외면하는 것 같았거든요. 결국 넣기로 했어요. 김영희 씨의 눈물이 거짓말일 수는 없으니까요. 다큐를 온라인에 올렸더니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중국 네티즌들은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배신자다, 매국노다라고 욕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용기 있는 기자다,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다고 했어요. 댓글들을 보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린 샤오이는 한국 스파이다. 중국의 체면을 깎아먹는 년이다. 이런 배신자는 중국 국적을 박탈해야 한다. 이런 악플들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말하는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우리도 겸손하게 배워야 할 때가 아닌가. 맹목적인 자국 우월주의에서 벗어나자. 이런 댓글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제일 무서웠던 건 아버지의 반응이었어요. 다큐가 공개된 지 이틀 후에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샤오위아 씨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힘없고 지쳐 보였거든요. 아빠 미안하다고 하지만 제가 본 걸 그대로 말하려던 저를 아버지가 말을 끊었어요. 그만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뭘 했는지 알고 있다고, 동네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다고 하셨어요. 그때부터 아버지는 외부에서 비난과 조롱을 받기 시작했어요. 딸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킨 늙은이, 중국의 체면을 깎아먹은 집안, 저런 딸을 둔 게 부끄럽지 않나 이런 말들을 들어야 했거든요. 평생 군인으로 살아오시면서 나라를 위해 헌신해 오신 아버지가 딸 때문에 이런 수모를 당하고 계신 거예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를 피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평생 존경받던 분이 하루아침에 손가락질 받는 신세가 된 거죠. 일주일 후 김영민 중령이 저에게 연락을 줬어요.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아버지가 스트레스로 쓰러지셨던 거예요. 중국 현지 소식통을 통해 들은 얘긴데 연일 계속되는 비난과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어요. 진실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 아버지를 이렇게 아프게 만들어도 되는 걸까요? 김영민 중령이 도와줘서 중국에 일시 입국할 수 있게 됐어요. 물론 위험했지만 아버지를 뵙지 못하고는 견딜 수 없었거든요. 병원에서 아버지를 만났을 때 충격이었어요. 한 달 사이에 완전히 늙어 보이셨거든요. 침대에 누워 계신 아버지를 보니까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빠 정말 미안하다고, 제가 잘못했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샤오위야, 내가 본 게 진실이냐고 물으시더라고요. 한국에서 제가 본 게 정말 진실이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빠, 제가 직접 보고 느낀 거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한숨을 깊게 쉬셨어요. 그렇다면 아빠도 틀릴 수 있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아버지의 눈물이었습니다. 샤오위야, 아빠는 평생 중국이 제일 강하다고 믿고 살았어. 하지만 내 이야기를 들어보니 강함에도 여러 종류가 있구나. 아빠라고 부르니까 내가 말한 지키는 힘이라는 게 뭔지 이제 알 것 같다고, 아빠도 저를 지키고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손이 차갑고 거칠었어요. 미안하다고 딸아, 내가 진실을 말했는데 아빠가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아빠, 제가 미안하다고, 아버지를 이렇게 아프게 만들어서 미안하다고 했더니 아니라고 하셨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진실을 말하는 게 잘못이겠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아버지와 함께 제가 만든 다큐멘터리를 다시 봤어요. 아버지는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시면서 보셨습니다. 김영희 씨 인터뷰 부분에서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저 어머니 참 마음이 아프겠다고요. 아빠도 딸을 군대에 보낸 아버지로서 그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빠라고 부르니까 샤오위야, 아빠가 틀렸다고, 강한 나라는 무기가 많은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 강한 나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증오를 배우며 자랐지만 그 안에는 언제나 사랑이 있었다는 걸요. 아버지의 강함도 결국 가족을 지키려는 사랑에서 나온 거였어요. 이제 괜찮으시냐고 물어봤더니 응, 괜찮다고, 내가 옳은 일을 했다고 하시면서 아버지가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어릴 때처럼요. 아버지와 화해한 후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이번에는 좀 더 깊이 있는 취재를 하고 싶었거든요. 김영민 중령과 함께 일하게 된 박은영 연구원의 도움으로 한국의 민방위 시스템을 취재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민방위가 뭔지 물어봤더니 일반 시민들도 유사시에 대비해서 훈련하는 거라고 했어요. 한국은 모든 성인 남성이 민방위 대상자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들어보는 시스템이었어요. 중국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군대는 군대고 민간인은 민간인이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박은영 연구원이 설명해줬어요. 중국은 땅이 넓어서 일부 지역이 공격받아도 다른 곳에서 버틸 수 있지만 한국은 작은 나라라 모든 곳이 다 중요하다고요. 실제 민방위 훈련 현장을 가봤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평범한 회사원, 자영업자, 학생들까지 모두 진지하게 참여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대충 하거나 장난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북한의 포격이 시작됐다고 가정합니다. 대피소로 이동하세요. 훈련 지시가 떨어지자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였어요. 마치 실제 상황인 것처럼 진지했어요. 한 참가자에게 물어봤어요. 이런 훈련이 귀찮지 않으시냐고요. 귀찮긴 하지만 정말로 전쟁이 나면 이걸로 살아남을 수 있지 않냐고 했어요. 그렇게 절박한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북한이 바로 위에 있는데 절박하지 않을 수 있냐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참가자는 아이들 생각하면 대충 할 수가 없다고 했어요. 아빠가 제대로 대피해야 아이들도 안전하니까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한국의 진짜 힘은 최첨단 무기가 아니라 이런 시민들의 의식에 있다는 걸요. 지역별로 촘촘히 짜인 대응 매뉴얼도 인상 깊었어요. 어느 지역에서 어떤 일이 생겨도 바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거든요. 이걸 다 외우시냐고 물어봤더니 외워야 한다고 했어요. 유사시의 매뉴얼 찾아볼 시간이 어디 있냐고 하더라고요. 한 동네 이장님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동네 주민들 이름은 다 외운다고 했어요. 누가 어디 살고 몇 명이 살고 거동 불편한 사람은 누구인지까지요. 왜 그렇게까지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위급할 때 한 명도 빠뜨리면 안 되니까 그 한 명이 누군가의 가족이라고 하더라고요. 박은영 연구원이 설명해줬어요. 한국은 국토가 작고 인구 밀도가 높아서 한 곳이 뚫리면 전체가 위험해진다고요. 그래서 모든 시민이 방어에 참여해야 한다고 했어요. 중국은 땅이 넓어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한국은 퇴각할 곳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정말 그렇더라고요. 한국은 뒤로 물러날 공간이 없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모든 걸 걸고 지켜야 하는 거였고요. 민방위 훈련 중에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는 말을 들었어요. 성민아, 아빠가 왜 이런 훈련을 하는지 아냐고 물어봤더니 아이가 모른다고 했어요. 너를 지키려고 하는 거라고. 나쁜 사람들이 와도 아빠가 너를 지켜줄 수 있게 한다고 했어요. 그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럼 저도 나중에 커서 누군가를 지켜줄 수 있냐고요. 그럼 내가 지키고 싶은 사람을 지켜줄 수 있다고 아버지가 대답했어요. 이 대화를 들으면서 울컥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힘이구나 싶었거든요.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지키려는 마음이요. 저녁에 김영민 중령, 박은영 연구원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때 나눈 대화가 기억에 남아요. 제가 보기에 한국과 중국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물어봤어요. 글쎄요, 중국은 큰 나라라서 일부가 당해도 다른 곳에서 버틸 수 있는데 한국은 모든 곳이 다 중요하다고 했어요. 맞다고, 그래서 더 간절할 수밖에 없다고 박은영 연구원이 말했어요. 무기를 만들 때도 그렇다고 했어요. 실패하면 가족, 이웃이 위험해진다고, 그런 마음으로 만드는 거랑 그냥 만드는 거랑은 다르다고 했어요. 중국은 거대한 대륙이라 어떤 무기든 여러 벌 만들 수 있지만 한국은 딱 하나만 만들어도 완벽해야 한다고 김영민 중령이 말했어요. 그런 절박함이 기술 발전으로 이어지는 건지 물어봤더니 네,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날 밤 다큐 촬영을 마무리하면서 내레이션을 녹음했어요. 진짜 강한 나라는 무기가 많은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강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국민이 강하다는 것은 총을 잘 쏘는 게 아니라 지키고 싶은 것이 확실한 나라입니다. 그때까지 저는 강함을 상대를 이기는 힘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본 강함은 달랐습니다. 소중한 것을 지키는 힘이었어요. 무기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의 무기는 공격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지키기 위한 무기였던 거죠. 그래서 더 정확하고 더 강력한 거였어요. 마지막 촬영날 김영희 씨를 다시 만났어요. 그분이 말씀하신 게 잊혀지지 않았거든요. 기자님, 다큐멘터리 잘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떠셨냐고 물어봤더니 고마웠다고 했어요. 상훈이 이야기를 진짜로 들어주셔서요. 김영희 씨가 또 눈물을 흘리셨어요. 상훈이가 하늘에서 기뻐할 것 같다고. 자기 이야기가 중국에까지 전해졌으니까요. 상훈이는 정말 훌륭한 군인이었다고 했더니 네, 그래도 이제는 다른 아이들이 상훈이처럼 안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김영희 씨의 마지막 말이 가슴에 남았어요. 강한 무기는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다큐멘터리 완성본이 공개된 후 예상했던 대로 중국에서는 큰 논란이 일었어요. CCTV에서는 저를 해직시켰고 여러 언론사들이 저를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반응들도 있었어요. 중국 내 일부 젊은 세대들이 제 다큐를 지지하고 나선 거예요. 특히 군대를 다녀온 젊은이들이 한국군의 정신력을 배워야 한다는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물론 여전히 비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지만요. 그런데 정말 뜻밖의 일이 생겼어요. 한국방위산업진흥회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저와 함께 일해보실 생각 없냐고 했어요. 저랑요, 중국 사람인데요 라고 했더니 중국과 한국을 모두 이해하는 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특히 한국의 방산기술이 중국에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분석하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꿈같은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제 정말로 중국을 등지고 한국에서 살아가는 건가요? 박은영 연구원이 말했어요.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천천히 생각해보라고. 한국과 중국이 서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갈등이 아니라 이해를 위한 일이라고 했어요. 아버지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아빠, 한국에서 일하자는 제안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
좋은 기회네 하고 예상과 달리 아버지는 담담하셨어요. 하지만 아빠, 저 이러면 진짜 중국으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했더니 샤오위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아빠는 이제 이해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이냐고 물어봤더니 진실을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제 알겠다고 내가 그 어려운 일을 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의 격려를 받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했어요. 김영민 중령과 박은영 연구원도 많이 도와줬고요. 계약을 하는 날 방위산업진흥회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린 기자님이 만든 다큐멘터리를 보고 감명받았다고, 한국을 이렇게 깊이 이해해 주신 외국인을 본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과찬이라고 했더니 아니라고, 진실을 말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1년 후 저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중국 전문연구원이 되어 있었어요. 중국의 군사 동향을 분석하고 한국 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쓴 보고서들이 한국의 대중국 정책에 참고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갈등보다는 이해를 위한 방향으로요. 린 연구원님 덕분에 중국을 더 잘 이해하게 됐다고 동료들이 말해줄 때마다 뿌듯했어요. 어느 날 인천공항에 출장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1년 전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 똑같은 장소에 서 있는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때는 한국을 깎아내리려고 왔었는데 지금은 한국을 위해 일하고 있으니까요. 공항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1년을 돌아봤어요. 정말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직업도 사는 곳도, 그리고 생각하는 방식도요. 무엇보다 강함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강함을 상대를 압도하는 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소중한 것을 지키는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진짜 강한 무기는 총이나 대포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요. 그 무기를 만드는 사람의 마음, 그 무기를 쓰는 사람의 의지, 그 무기로 지키려는 사람들의 사랑. 그게 진짜 무기의 힘이에요.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김영희 씨의 눈물, 박종민 씨의 진실한 목소리, 훈련장에서 본 장병들의 진지한 모습, 민방위 훈련에 참여하는 시민들의 의식,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와의 화해. 그 모든 것들이 저를 바꿔놓았어요.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서면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강한 무기는 총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항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한국 하늘을 바라봤어요. 이제 이곳이 제 하늘이구나 싶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있지만 여기서 제가 할 일이 있고 제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휴대폰으로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아빠, 저 이제 제 길을 갈게요. 당신도 한때 그렇게 걸으셨잖아요. 믿음을 위해, 진실을 위해. 얼마 후 아버지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그래 딸아, 내 길을 당당히 걸어가거라. 아빠는 언제나 내 편이다.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기쁜 눈물이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저는 처음으로 무너졌어요. 제가 믿고 있던 모든 편견들이 무너졌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도 무너졌고 조국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도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짐 위에 새로운 것들이 자라났어요. 진실에 대한 사랑, 사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에 대한 깨달음이요. 지금 생각해보면 한국은 제 인생의 분기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기점에서 저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요. 비록 고향을 떠나 이국 땅에서 살고 있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하는 일이 진실을 위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진실이 결국 모든 사람들을 더 안전하게, 더 평화롭게 만드는 일이라고 믿으니까요. 한국에서 나는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무너짐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알았어요. 진짜 강함이 무엇인지를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는 힘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힘이라는 걸요.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남을 굴복시키는 힘이 아니라 소중한 것을 지키려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도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정한 강함은 무엇인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